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왕립 아카데미가 가르치는 내용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예술을 시도해보자며 모인 젊은 미술학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라파엘 전파가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이 결성된 계기는 한 장의 그림 때문이었죠. 존 키츠의 시 중 한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길래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영감과 열정을 불어넣었던 것일까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1월의 어느 깊은 밤, 섬 안에서는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때 파티의 소란을 틈타 한 청년이 숨어들었다. 그는 이 성의 주인과 대대로 원수로 얽힌 가문의 아들 포르피로였다. 발각되는 순간 목숨을 잃을 것이 자명했으나 그는 기어이 적진의 신전부까지 발을 들였다. 오직 한 사람, 사랑하는 메들린을 눈에 담기 위해서. 그때 어둠 속을 헤매던 그의 앞을 이 집의 늙은 유모가 가로막는다. 유모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도련님,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으신 겁니까? 여기서 들갔다가는... 메들린을 보기 위해서라면 목숨 따위는 아깝지 않습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노파는 청년의 눈에 서린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유모는 그의 소매를 끌어당기며 낮게 속삭였다. 오늘 밤이 성 아네스 축일을 전하라는 걸 아시지요? 처녀가 의식을 치르고 잠들면 꿈속에서 미래의 남편을 만난다는 그날 말입니다. 메들린 아가씨는 이제 곧 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잠들 것이니 아가씨 밤 옷장 안에 숨어 계세요. 포르피로는 유모의 안내를 받아 메들린의 방으로 들어섰다. 옷장 안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며 그는 속으로 다짐한다. 오늘 밤만은 그녀 앞에 꿈속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로 나타나리라고. 이윽고 소란스러운 파티의 영정을 느낀 메들린이 방으로 들어왔다. 천문의 스테인글라스를 통과한 달빛이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위로 쏟아지며 보석처럼 눈부시게 반짝였다. 그 모습이 마치 지상에 내려온 천사처럼 비현실적이어서 포르피로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옷점 틈새로 보이는 그녀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메들린은 섬 아네스에게 짧은 기도를 올린 뒤 머리에 꽂힌 진주 정식을 하나하나 풀어냈다. 천천히 드레스를 벗고 침대에 몸을 누인 그녀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포르피로는 조심스럽게 옷장 밖으로 몸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였다. 내 아름다운 천사여, 일어나봐요. 메들린이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린다. 방금 전까지 꿈속에 보았던 사랑하는 남자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사나운 돌풍이 성벽을 때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침대 위의 두 사람은 서로의 운기를 확인하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이윽고 새벽의 푸른 빛이 성곽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난밤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운명을 건 사랑의 도피를 결심한다. 밤새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들 사이로 두 연인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지나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게 이제 성 아네스 축일을 전야라는 존 키츠 시의 내용이에요. 낭만적이죠? 낭만적이네요. 근데 전 시간에 존 키츠가 순수미를 가진 시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방에 몰래 들어와서 옷장 속에 숨어 있었다. 이거 아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키츠가 살았던 15세기 기준으로는 상당히 낭만적인 감성이었거든요. 게다가 남주랑 여주가 이미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니까 당시 독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설레는 장면이었던 거죠. 물론 이 작품에 남성들의 로망이나 에로티시즘적인 판타지가 강하게 투영된 건 사실이에요. 키츠도 몸은 병약했어도 결국 남자였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성 아니스 전야라는 제목은 왜부터 못 봐요? 그리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축일 같은 걸 점하잖아요. 그날마다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민간 풍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 발렌타인데이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네. 성 아니스데이 전날 밤에는 처녀가 꿈속에서 미래의 남편을 점쳐보는 풍습이 있었어요. 참고로 키츠의 다른 시에는 성 마가의 날이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그날 자정에 교회 문 앞을 지키고 있으면 그 해 죽을 사람들의 유령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다는
하는 으스스한 전통도 있었어요. 오, 소름 돋는데 은근 흥미로운데요. 아무튼 그런 중세풍의 민속 신앙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당시의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이게 너무너무 심쿵 로맨스였다. 남친이 우리 집에서 얘를 반대해가지고 못 만나서 너무 슬프고 그리웠는데 글쎄 성 아니스데이 이브날 내 반에 목숨 걸고 몰래 들어와서 뜨번을 보냈어. 너무 로맨틱하지. 어머 어머. 그래서 이 시에 완전히 고트버린 당시의 왕립 아카데미의 열혈 학생 윌리엄 헐만 헌트라는 이 학생이 21살의 패기로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학교 전시회에 딱 내놓거든요. 이게 아까 둘이 도주하는 장면인가요? 그렇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포르피로랑 메들림이 몰래 이 섬을 빠져나가 사랑의 도피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들키면 진짜 끝장이거든요. 성 안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이 술편을 벌이고 있고 현관 앞에는 고즈망케라 된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 있죠. 근데 저기 술단 지키고 자는 사람이 잠꼬대라도 한 건지 포르피로가 깜짝 놀라서 한 손으로 칼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메들린이 안 돼 참아 하면서 말리고 있는 거고요. 뭔가 되게 귀여운 커플이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되게 순정 만화 같기도 하고 참 귀여운 작품인데 정작 당시 학교에서는 엄청 욕을 얻어먹었대요. 왜요? 잘 그렸는데?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이따구 걸 그리면 안 되는 분위기였거든. 여기가 그냥 동네 학교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예술 교육 기관이었거든요. 그렇구나. 꼰대들 많았겠는데? 그쵸. 그래서 어디 격떨어지게 삼류시은의 시를 가져와서 이런 유치한 그림을 그리느냐. 그림을 그릴 거면 모름지기 웅장한 그리스 신화나 세익스피어 같은 클래식하고 급이 높은 고전을 다뤄야지. 약간 여기 느낌이 프랑스의 보자르 아카데미 살롱전에서 추가하던 보수적인 분위기랑 비슷하네요. 오, 맞아요. 프랑스 미술계도 진짜 꼰대 걷기로 유명했잖아요. 거기에 반항해서 튀어나던 젊은 화가들이 인상파가 된 거고 이때도 딱 그랬어요. 왕립 아카데미의 고리타분한 가르침에 제대로 반기를 둔 거죠.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너무 구닥다리 아니야? 진짜 몇백 년 전 라파엘로가 만든 규칙들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런 불만들이 혈기왕성한 어린 학생들 사이에 조금씩 생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본 어떤 학생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우와 대박, 여기서 이 그림이 제일 낫네. 그러더니 누가 그렸는지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 그림 진짜 멋있다. 너도 혹시 키츠시 좋아해? 너도? 나 완전 존키츠 처돌이야. 이 학생이 이제 그 유명한 문제적 남자 반테 가브리엘 로세티였다. 로세티가 여기서 나오는군요. 얘는 키츠를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냥 키츠 덕후였거든요. 네. 로세티네 집안이 원래 문학적으로 잔뼈가 굵은 집안인데 형제들이 다 키츠에 미쳐 있어서 아예 연고치까지 낼 정도였다니까요. 진짜? 이 집안 싸움 주제가 문학계 일장이 키츠냐 셀리냐 하는 거일 정도였어요. 범상치 않은 집구석이네. 맞아요. 근데 로세티 이 사람 꽤 잘생겼는데요? 이게 본인이 그린 자화상인데 말하자면 19세기판 셀카 같은 거예요. 아시죠? 셀카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이 사랑 얘기는 워낙 스펙타클해서 다음 편에 따로 탈탈 털어드릴게요. 뭔가 재밌는 사람일 것 같다. 암튼 둘이 키츠 얘기로 신나서 한바탕 떠들다가 헝트가 이러는 거죠. 야, 너 혹시 윌레이 아냐? 알지, 그 천지 신동. 걔 내 절친인데 걔도 데리고 와서 같이 떠들자. 지금 내가 걔한테도 좋은 키츠 전도하는 중이거든. 진짜 덕질 지대로네. 근데 밀레이가 물어보면 알 정도로 되게 유명 인사였나봐요. 맞아요. 밀레이가 당시에 무려 11살에 역사상 최연소로 왕립 아카데미에 들어간 말 그대로 찐 천재였어요. 오. 나이는 어린데 시력은 벌써 완성형이야. 그래서 이 밀레이도 모임에 합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사람이 지축이 돼서 여기다 또 당시에 예술 좀 한다고 하는 유망주 4명을 더 꼬셔가지고 밀레이네 집에 다 같이 모여서 라파엘 전파 형제단이라는 걸 결성합니다. 형제단? 무슨 비밀 결사대 같아요. 되게 청춘들을 먹었지 않아요? 그러게. 얘네가 모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강령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약간 도마적이고 마법적인 중세 문화를 자주 소재로 삼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아주 신비롭고 관능적인 존재들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렇게 강령을 점한 후에는 이들이 자기들만의 비밀 암호도 만듭니다. 우리의 이 혁명적인 운동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림 구석에다가 꼭 PRB라는 약자를 집어넣죠. 이게 라파엘 전파의 약자구나. 네. 그래서 초기 작품들을 자세히 보면 이 이니셜이 수능 그린 척키처럼 들어가 있어요. 오, 여기 진짜
진짜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있죠. 암튼 요렇게 서로 모여서 새로운 예술의 흐름을 만들자며 으쌰으쌰 했는데 요게 뜻하지 않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임의 이름이 미술계에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뭐가 문제였을까? 요 라파엘 전파라는 명칭 자체가 라파엘 이후 지난 350년간 활동해온 기라성 같은 선배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어디 애소이 같은 놈들이 감히 선배들을 부정해 하면서 아주 발칙하게 찍힌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밀레이가 그렸던 부모집의 그리스도라는 그림과 로세티가 그렸던 스테고지가 당시 사람들 상식으로는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의 신성모독급의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죠? 원래 스테고지라고 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성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전통적으로는 요 스테고지를 인간미라고는 채접을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신비롭게 그린단 말이죠. 근데 이 그림에서의 마리아는 그냥 옆집 소녀예요. 게다가 천사까지 찾아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별로 달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고 보니까 약간 겁먹은 표정이네. 맞아요. 그리고 밀레이의 그림도 한번 보세요. 전통적으로는 어린 예수라고 해도 근엄하거나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려야 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냥 말라깽이 동네 꼬마처럼 그려져 있잖아요. 집안 풍경도 뭔가 어수선한 데다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진짜 이건 너무 별로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그렇네. 당시엔 파격이었겠어요. 이걸 보고 당시 영국의 국민 작가이자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었던 찰스 디킨스가 잡지에다가 진짜 욕을 바가지로 퍼붓는 거를 남겨요. 밀레이가 그때 멘탈이 제대로 털렸을걸요. 진짜 용감했네요 그 친구들. 그래서 형제단 분위기가 확 위축돼요. 그래가지고 다들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버티던 중이었는데 한 2년쯤 지났을 땐가 밀레이가 진짜 사회를 뒤흔들 정도의 대형 연애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신돔이라더니 어쩌다가. 밀레이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했대요. 그래가지고 라파엘 전파가 진짜 창설한 지 5년도 안 돼서 파토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아이고. 그 와중에 헌트는 갑자기 신앙심이 폭발해서 성지순례 가겠다고 떠나버려. 이제 막 각자 플레이로 가는 거네. 맞아요. 그리고 밀레이는 그 스캔들의 주인공과 결혼해서 아이를 아주 많이 낳아요. 오 밀레이가 대단하네. 뭘 그렇게 감탄해. 그래서 급 에아바의 무게, 다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왕립 아카데미로 돌아갑니다. 이번 좀 배신 아닌가요? 근데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처자식이 생겼잖아요. 뭐 어쨌든 아카데미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주류로 인정받고 돈을 벌 수가 있었으니까 애기들 기저귀값 벌어야지.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결국 핵심 멤버 중에서는 요 로세티만 남아서 동료 화가들 만나고 다니면서 라파엘 전파의 정신을 계속 전도사 마냥 설파하고 다닌 거죠. 덕분에 2기, 3기 멤버들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이 키치의 시인 이사벨라와 바질 하분이나 노정한 미인 같은 작품을 소재로 주옥 같은 그림들을 많이 남겼거든요. 다 유명한 그림들이네요. 저도 뭐 어느 정도 키츠 덕후로서 이 시의 내용들을 다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대신 저희 채널 쇼츠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깨알 같은 홍보.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영국 미술계의 신동 밀레이가 대체 어떤 여자한테 빠져서 그런 어떤 세기의 스캔들을 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긴 하지만 또 얼마나 재밌게 말아주실지 믿어오신지 않으면서 오늘 시간 마칠게요. 여러분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뭐 교주요? 이거 드라마 대사잖아.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